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 10월호 내용 안에서 아드 캐슬러의 자서전 부분을 여러 영상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드 캐슬러가 공산당에 가입을 한 이후에 꾸준히 소련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련을 방문하게 되고 그 소련에서의 느끼고 들은 점에 대해서 기행문 형식으로 적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제 들으시면 이 당시에 소련은 어떤 상황이었구나, 즉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소련은 어떤 상태였구나를 좀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왜 소련을 그렇게 지지를 또 했을까?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왜 우호적인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원문을 읽어드리는데요. 물론 원문 전체가 아닙니다. 원문 중에서 이제 이야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 자체를 갖고 온 겁니다. 1932년 늦은 여름에 나는 소련 여행권의 사정을 얻게 되었다. 국제혁명작가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던 것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극단으로 반소주의자이고 부르주아 기자인 K가 소련을 방문하여 제1차 5개년 계획의 사회주의적 재건을 보고 점차로 생각을 변하여 공산주의자 K로 되는 것을 쓰는 것으로 그 책 이름은 부르주아의 눈으로 본 소련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제혁명 작가기관으로부터 소련에 오라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초청장 받아서 소련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책을 써달라라고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본주의자였던 어떤 주인공이 새롭게 변한 소련을 보고 소련이 정말 좋구나 라면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자로 변해가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써달라라는 조건으로, 그 제목은 부르주아의 눈으로 본 소련이라고 해서 그래서 초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혁명 작가연맹에서는 각처로, 이거 소련입니다. 소련 각처로 편의를 보아주라는 소개서를 썼다. 가령 내가 소련의 어떠한 지방청 소재지에 가면 그 지방의 작가연맹소에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공산당의 소개서를 보이면 연맹의 서기장은 지방 정치지도원과 지방 인텔리겐차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며 회합을 하게 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지명해서 나의 심부름을 시키며 지방 문예 잡지의 편집자와 국가 인쇄 트러스트의 책임자를 만나게 한다. 그 외국에서 북한에 이제 만약에 외국의 어떤 유명 연예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지 지금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보도되는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은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나의 책을 한 권을 주었더니, 이거는 이제 조건으로 뭘 쓰라라는 조건으로 갔지만 아직 쓰진 않았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책, 그것을 주었더니 그날로 2-3천 루블의 은행 절수, 이건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은행 절수를 나의 여관에 보내줬는데 2-3천 루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소련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월급이 130 루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3천 루블 되면 대체로 이제 한 20배쯤 되겠죠.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20배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또한 아직 출판하지도 않은 책과 계약하며, 그러니까 이런 책 좀 써줘, 이런 얘기죠. 계약하면서 3-4천 루블의 은행 절수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한 5~6배는 받았다는 거니까 엄청난 그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같은 대우를 받았으므로 소련은 작가의 낙원이며 이대서보다도 작가에게 돈을 많이 주며 존경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한 까닭으로 나의 문예적 명성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는 예술가들은입니다. 예술가들은 계약에 서명을 하고 며칠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소련과 같이 예술가를 대우하는 곳은 없다라고 말한다. 소련 화폐가 루블인데 소련 화폐 루블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선물을 사고 나머지는 모스크바 국가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고 온다는 건데, 이때 이제 작가들은 야, 이거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6분의 1이나 되는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자기가 저금을 해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작가는, 그 작가 두 사람은 다 민주국가의 부패성을 열정적으로 또한 명석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뇌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러한 문제를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물을 먹였다라고 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게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출판자들은 팔리기만 하는 이상 무슨 책을 출판하나 상관하지 않으나, 소비에트 출판자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소비에트 출판자들은 소비에트의 일반 인민들이며, 따라서 그들의 자유로운 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소련 사람들 출판사들은 인민 전체의 그 인민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알아서 소련에 대한 비판은 안 했다는 겁니다. 계속 보면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자유로운 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무의식적 변정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작가의 낙원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낙원이라는 곳은 칼을 가진 천사가 지키고 있는 금단 나무의 낙원일 뿐이었다, 이렇게 돼서 뭐는 쓰고 뭐를 쓰지 않아라 라는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행동해야만 되는 그러한 작가의 낙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문화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외부의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 북한에 갔다 나오면 왜 그렇게 북한을 찬양을 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본 건데, 나는 러시아 말을 상당히 유창히 하였으나 또한 홀로 여행을 하였으나 관리 이외에는 러시아 말을 쓸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산 간부들이죠. 공산 간부들 이외에는 러시아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소비에트 일반 시민이 외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같이 느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음식점이나 기차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프라우다는 그냥 러시아 공산당 기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프라우다 신문지의 말을 반복할 따름이었으므로 그들의 회화는, 즉 말은 어떠한 책을 암송하는 것이나 같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나는 이것을 건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혁명적 훈련과 볼스비키의 경계심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주의에 열심히 사회주의가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죠. 또 나는 1932년, 33년에 러시아의 참담한 기근을 목격하였는데 무수한 부녀자들이 처처해서 구걸을 했다. 그들은 이제 공산 간부들이 공산당 간부.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즉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은 집단 농업을 반대하는 불악의 사람들로서 노동보다는 구걸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그들은 협동농장을 반대하는 인민의 적이다. 배고파서 구걸하러 다니는 부녀자들을 이런 식으로 인민의 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설명도 인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골수 공산주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차나 기차 정거장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은 감각이 없었으며 가옥들이 나빠서 산업 도시들은 큰 빈민굴과 같이 보이었다. 그리고 협동 상점들이 주는 배급은 기아를 면치 못하게 할 정도였으며 자유시장에서 파는 한 킬로그램의 바트의 값은 노동자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였고 구두 한 켤레의 값은 2달 월급에 해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 나는 사실 액명대로 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얼마나 지금 소련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든지 소련을 옹호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현재의 생활 수준은 얕지만 제정시대의 생활 수준,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의 생활 수준보다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시대에 더 못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의 생활들은 소비에트보다는 낫지만 그것은 정적 비교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의 천국이니까 생활은 더 나아질 거고 자본주의의 노동자는 더 나빠질 거다. 이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보다는 나으나 그것은 정적 비교에 불과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서 즉 소련에서의 생활 수준은 올라가는 중이고 다른 곳에서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두 곳의 생활 수준은 같아질 것이므로 그때까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소비에트의 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아직 소련을 옹호하고 좋게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서서히 공산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공산당을 탈퇴하는 과정까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